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셀린이에요. 한국 이름은 김수진이죠. 이름으로 따지자면 아직은 셀린이 더 익숙해요. 5살 때쯤 프랑스로 입양 보내어져 15년 정도 살다가 딱 20살 때 한국에 왔거든요. 아니, 제 의지로 한국에 왔다기보단 양어머니에 의해 거의 방출되다시피 프랑스에서 쫓겨온 것 같아요. 하지만 양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아요. 어려운 살림에 성인이 될 때까지 숙식 제공을 해준 게 어디냐 싶어요. 프랑스는 하물며 친자식도 무척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성장시키는 나라니까요. 하여튼 그 후로 10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았으니 이제 한국어와 한국식 생활 습관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심지어 요즘엔 한자로 된 사자성어 등 외국인에게 너무 어려운 우리말에 대해 과외까지 받고 있답니다. 한국말은 한자를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어가 세계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이고 어려운 언어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똑똑한가 봐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사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건 얼마 안 되어서 좀 낯설긴 해요. 누가 김수진 씨라고 부르면 멀뚱히 있다가 아차, 내 이름이 김수진이지 하며 뒤늦게 응답하곤 하죠.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며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것에 비하면 지금 제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종교는 없지만 세상의 모든 신께 매일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답니다. 여러분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행운의 여신이 날 향해 윙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연살롱에 저희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올려보고 싶었어요. 물론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았죠. 제가 프랑스로 입양되기 전 어렴풋이 남아있는 한국에 대한 기억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드넓은 백사장에 한없이 펼쳐져 있는 반짝이는 모래들이에요. 이 모래길의 끝은 어디일까 궁금하여 한없이 따라갔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그러다가 가족들을 잃어버렸고 경찰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졌던 것 같아요. 2번째 기억은 고아원에서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를 외치면서 울었더니 절 안아준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엄마는 아니었을 테고 아마 고아원 원장님이었겠죠. 고아원에서 5살이 되던 해 프랑스로 입양 갔으니 사실 고아원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네요. 절 입양한 프랑스 가정은 일반 중산층 정도의 가정이었어요. 양아버지는 조그마한 청소업체를 이끌고 있었고 양어머니는 프리랜서로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절 돌봐주셨죠. 한국인 고아를 입양하자고 결정한 건 양아버지께서 88 올림픽 때 한국에 관광 왔었다가 너무 친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 반해버린 이유가 컸다고 하네요. 양부모님께선 2분 다 거의 40이 다 되도록 난임으로 고생하며 자식이 없었기에 입양이란 선택을 하신 거죠. 하지만 양어머니께선 본인들과 인종 자체가 다른 한국인을 자식으로 들인다는 것에 거부감이 크셨어요. 애초에 저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절 향해 환히 웃어주신 건 딱 1번. 제가 반강제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던 20살 때 공항에서였어요. 이제 더는 절 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의 웃음이었는지 이빨이 다 보이도록 환한 미소를 띄우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쬐끔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 엄마랑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동안 마지못해서라도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독한 난임으로 고통받던 양부모님께선 절 입양한 후 딱 1년 후에 자연 임신을 하셔서 쌍둥이를 낳으셨거든요. 그나마 조금 있던 저에 대한 애정은 싸하게 식으셨죠. 그래도 양아버지께선 끝까지 절 예뻐하시며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날 좋아해 주지도 않는 양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고 저도 이 집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죠. 양아버지의 사망 이후 집안 가세도 급격히 기울어 입양아인 제 존재 자체가 스스로 짐덩어리처럼 느껴지더군요. 마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양어머니께선 한국으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권유하셨고 저도 순순히 따랐어요. 저는 머리색과 눈색깔, 외모가 판이하게 다른 양어머니와 쌍둥이 동생에게 일말의 애정도 없었거든요. 오로지 저의 친부모님을 찾고 싶단 열망과 혼란스럽기만 했던 제 정체성을 좀 안정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제 고향은 무조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애정은 짝사랑에 불과했죠.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셀린입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던 한국어 실력을 가진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꽤 오랫동안 프랑스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었지만 그 직업을 갖기까지 일단 한국말을 안 해도 되는 식당 접시 닦기 같은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어요. 다행히도 프랑스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한국 생활에 대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어요. 맨땅에 헤딩이란 말이 그때 당시 딱 제 상황을 대변하는 말인 것 같네요. 접시 닦기와 청소 등의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아주 조그만 원룸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프랑스 어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사 자리를 얻어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불어를 가르칠 때면 제가 능력 있는 선생님이었지만 거꾸로 한국어학당에 가면 완전 생초보였죠. 한국어를 프랑스 말처럼 유창하게 해내고 싶다는 열망으로 프랑스어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한국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제 한국어 실력은 정말 일취월장했죠. 프랑스 입양 커뮤니티의 친구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불어학원에서 여러 타임 수업하다 보면 목이 좀 아프긴 했지만 식당에서 일할 때처럼 힘든 노동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더군요. 또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니 제 강의를 좋아해주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기도 했죠. 푸짐한 해물과 함께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파전과 한국의 막걸리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근데 수강생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불어로 빠르게 강의하는데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이글이글 눈빛 레이저를 쏴대는 친구였죠. 와, 김판수 씨는 불어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네요. 회화가 많이 어려울 텐데 벌써 저와 대화가 잘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프랑스로 출장이라도 떠나시나요? 아니요.
저희 집안이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철강 쪽이고 프랑스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멜리에라는 영화를 보고 프랑스 말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서 취미 삼아 배우고 싶어 등록하게 됐네요. 근데 이젠 단순히 취미가 아니게 됐네요. 매우 명확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무슨 목표요? 혹시 프랑스 여자라도 꼬실 생각인가요? 비슷한데 저와 다르게 생긴 외국 여자한텐 관심 없고요. 선생님께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네? 무슨 선생님이요? 제 앞에 셀린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있나요? 입양되어 프랑스로 가셨다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제가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동반자 자격으로 말이죠. 제가 한국어 실력이 짧아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봬요, 판수 씨. 전 김판수라는 남자 수강생의 급작스러운 관심 표현에 얼굴이 빨개져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한국말 못하는 척하며 돌아섰죠. 어떻게 얻은 취직 자리인데 괜히 수강생과 연애한다는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잘릴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김판수 이 남자는 뿌띠 고백 이후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더군요. 남의 시선 따위 아랑곳 않고 불도저처럼 들이밀었어요. 다른 수강생을 통해 제 연락처도 알아내어 하루 종일 불티나게 전화와 카톡을 보내기 일쑤였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안 좋게 볼까봐 두려워요. 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섭고요. 이쪽에서 안 좋게 소문나 강사 자리에서 잘리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대쉬할 수 없겠어요, 판수 씨? 아, 오케이. 정말 죄송해요, 셀린 선생님. 그럼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남들이 볼 때는 연인이 아닌 척 할 테니 실제로는 우리 연인 사이로 지내는 게 어때요? 까짓거 결혼도 빨리 해버리자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판수 씨? 한국에선 결혼을 그리 쉽게 하나요? 판수 씨는 잘 사는 부모 덕에 쉽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구렁텅이에서 날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에요. 데이트할 여유 없어요, 난.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셀린 선생님? 저보다 나이 어린 것 같으니 이제 선생님 호칭 뺄게요. 셀린, 사실 첫눈에 보는 순간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직도 그쪽 생각에 매일을 허우적대고 있다고요. 전에도 말했듯이 앞으로 셀린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남자친구로서 남편으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친부모님 찾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가진 능력, 재력으로 셀린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보듬어 줄게요. 나한테 의지해도 돼요. 모든 걸 혼자 헤쳐나가려 하지 말아요. 전화기 너머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폭풍 오열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난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내 미래의 동반자로서 날 보듬어 주고 싶다니 말만으로도 고맙고 또 고마웠죠.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이후 우린 매일 데이트하며 서서히 정이 들었어요. 물론 학원에선 우리 관계를 철저히 숨기고 스승과 제자 사이로만 지냈죠. 한국어 공부와 프랑스어 강의, 그리고 남친과의 데이트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프랑스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친하게 지냈던 엠마라는 언니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끼리 3, 4살 차이는 그냥 얕아트는데 엠마 언닌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40대 초반이었기에 쉽게 말을 놓을 순 없었죠. 언니, 잘 지냈죠? 웬일로 전화를 했어요? 저기 말이야. 나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버렸어. 이미 임신 5개월이라 지울 수도 없는데 그 새끼가 내 돈을 다 갖고 튀어버렸지 뭐야. 어떡하지 셀린?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니? 어머 언니, 어째 그런 일이. 나 모아놓은 돈 조금 있긴 해요. 혹시 얼마 정도 필요하죠? 저 남친이 내 이름으로 빚을 많이 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무서운 아저씨들이 내 집 문을 쾅쾅 두드려. 뱃속에 아기가 놀랄 것 같아. 정말 미안하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있을까? 내가 이래서 얼른 갚을게. 내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제발. 전 임신까지 했다는 언니의 간곡한 부탁을 그냥 저버릴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준 언니였거든요. 친자매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빨리 갚는다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죠. 계좌를 달라고 해서 바로 송금을 해주었어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딱 2,100만 원이었거든요. 제 수중에 100만 원 남기고 2천만 원을 모두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조금씩이라도 매달 갚겠다는 언니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며칠에 걸쳐 전화와 카톡 등을 한 100번 넘게 했지만 절대 연결이 되지 않았죠. 남친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남친은 크게 놀라더군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몇 년에 걸쳐 모은 돈을 홀랑 다 줘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개인적으로도 그 여자 집이랑 다 찾아가서 알아볼게. 남친이 개인적으로 백방으로 뛰어 알아보고 또 경찰이 수사한 결과 그 언니는 이미 프랑스 어딘가로 도망가 버린 상황이더군요. 심지어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의 돈을 다 털어 총 3억을 갖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에휴, 이 바보 멍충이야. 셀린, 자기는 너무 순진해서 안 되겠다. 자기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너무 순수해서 탈인 것 같아. 더 이상은 불안해서 혼자 못 내버려 두겠어. 우리 결혼하자. 그 전까진 남친과의 결혼까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만났었죠. 하지만 사기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전 남친과 결혼하여 의지하고픈 마음이 커지더군요. 세상은 정말 잔인하고 무섭다. 그래, 자기랑 결혼할래. 곁에 있으면 좀 의지가 될 것 같아. 모아놓은 돈을 다 뺏긴 사건 이후로 우린 결혼을 결심했고 몇 달 후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예비 시모를 만나 뵙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프랑스에선 부모 자식 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마인드가 강하기에 쿨하게 만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한 제 탓이 컸을까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남친 엄마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정말 많이 내뱉더군요. 네가 셀린이냐? 한국 이름 없어? 한국 온 지 오래됐다면서 계속 셀린으로 살 거야? 게으른 거야, 멍청한 거야. 너 얼마 전에 몇 천만 원이나 사기당했다며. 아이고, 너 진짜 멍청하게 짝이 없는 애구나. 돈 없는 입양아 주제에 황태자인 우리 큰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해? 언감생심? 내 아들 절대 못 준다. 너네 결혼 절대 안 된다고 제대로 못 박으려고 이 자리 나온 거야. 반반한 쌍판떼기로 내 아들을 구미호처럼 홀렸는지 몰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결혼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엄마, 다짜고짜 안 된다고 으름장 놓으시면 어떡해요. 큰아들인 절 항상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절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셀린 진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운이 안 좋게 미아가 되어 프랑스까지 입양됐지만 친부모 찾기 위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저와 만난 걸 보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운명론 좋아하시잖아요. 인연을 사람이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뭐? 기도 안 찬다 진짜. 니네 프랑스 양부모도 청소부였다며. 어디서 하층민 중에 하층민 여자를 데리고 와서 신분 상승 시켜주려고 해? 그 노력이면 네 아빠 회사 물려받아서 회사나 두세 배 더 키워놔. 어머님, 저희 양아버지 청소부가 아니라 청소업체를 직접 운영하신 사장님이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절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야, 니네 아빠가 사장님이었으면 난 프랑스 장관이었다. 네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굴러먹으며 생활했는지, 노숙을 했는지, 남자를 후리고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근본도 없는 애를 어디서 며느리 삼으라고 갖다 바쳐.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대대로 사업가 집안이고 명문가야. 둘째, 셋째 며느리들은 다 미국 유학파의 미술가이고 피아니스트 예술가들이다. 너 같은 고아년을 무려 첫째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어. 강남 바닥에서 내 체면이 있지. 그리고 나 당뇨 심한 거 모르냐? 웬 화과자를 사왔어? 나 빨리 되져버리라는 거냐? 근본도 없고 예절도 모르는 멍충이 같으니라고. 다신 내 아들 곁에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남친 엄마는 똥 씹은 표정을 하며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레스토랑 테이블에 가래침을 캬 뱉고는 가버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심한 모욕을 받은 저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었죠. 남친도 너무 놀란 나머지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진정시키려 하더군요. 정말 미안해 셀린.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30년 넘게 봐온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 딴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난 당신이랑 결혼하려는 거지. 당신 엄마랑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당신 엄마 보고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아마 당신도 나도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질 테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나 따라오지 마. 혼자 갈 거야. 앞으로 학원도 나오지 마. 더는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매몰차게 이렇게 말했지만 남친을 내치고 뒤돌아 뛰쳐나오는 순간부터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이 마르질 않더군요. 집에 와서는 혼자 미친년처럼 울부짖었죠.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만 있는 거야? 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건가? 그럴 자격도 없는 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친자식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대체 날 왜 안 찾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름도 얼굴도 전혀 기억 안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도 보고 싶었어요. 무연고 입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다길래 내 유전자 정보도 남겨놓고 나름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컸죠. 그래도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걸 어릴 적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금 힘을 내야 했죠. 남친과 헤어졌지만 남친은 절대 굴하지 않고 절 계속 쫓아다니며 제외할 것을 종용했어요. 학원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면 어김없이 집까지 따라왔죠. 셀린, 제발 날 다시 만나줘. 우린 운명이야. 사람이 운명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어?
신이 정해주신 건데 말이야. 우린 결혼해야만 해. 아니, 결혼 서두르지 않을게. 셀린이 마음만 조금 열어주면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난리친 거 정말 미안해. 많이 무섭고 서러웠지?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중간에서 완전히 차단해줄게. 자기가 익숙한 프랑스식으로 연애하고 결혼해보자고. 어른들 간섭 없이 말이야. 프랑스식? 어른들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해주겠다는 말에 닫혀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다시 열렸어요. 아마도 외로웠던 탓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0일 정도 후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무려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저도 32살이 되었어요. 그 사람도 30대 중반이 되어 가족들이 집안 좋은 여자 만나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 남친은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근사한 프로포즈를 했고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예스라는 답을 했죠. 무려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에 그 사람의 가족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많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남친에 대한 신뢰와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죠. 남친의 가족들이 지랄을 하든 말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 물리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오산이었죠. 우선 남친과 결혼식 준비를 다 해놨어요. 청첩장까지 다 찍어놓고 남친은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더군요. 그때 그 프랑스 입양아 여자랑 다시금 결혼하겠다고 하니 또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아들의 뜻이 워낙 강하니 남친 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죠. 나한테 아무리 쌍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리라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갔어요. 상견례 자리에는 남친의 가족들이 총 출동했더군요. 남친은 큰아들이었고 아래로 결혼한 남동생 둘이 더 있었죠. 동서들은 모두 예술가 집안의 딸들로 둘 다 미국에서 미술과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서로 간의 대화가 막 시작될 무렵 남친 엄마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 내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네? 아마 집에서 여기 걸어오는 몇백 미터 사이에 빠졌나 보다. 얘 큰아들아, 네가 나가서 우리 온 길 좀 다시 샅샅이 뒤져봐라. 다이아 반지 꼭 찾아와. 아니 엄마, 지금 내 상견례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빠지면 어떡해요. 동생들 시켜요. 네가 꼼꼼하잖니. 왜? 우리가 네 여자친구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얼른 갔다 와. 누가 다이아 반지 주워가기 전에. 남친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힘없이 나갔어요. 결국 남친이라는 방패막이 없이 남친 가족들의 집중 포화를 저 혼자 맞아야 했죠. 동서들은 있는 집 자식들이라 그런지 콧대가 높고 절 깔보는 게 마구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야 그 쌍스러움을 이미 5년 전에 겪어봤으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동서들 또한 싸가지가 만만치 않더군요. 아주버님 와이프 될 사람이니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뭐 그렇게 불러줄게요. 근데 윗사람 대접해주면 윗사람답게 우리한테 베푸는 게 좀 있어야 할 텐데. 가난뱅이 입양아가 우리 집 들어와서 뭘 해줄 수 있을까나? 둘째 동서의 막말 뒤에 막내 동서는 한술 더 뜨더군요. 그러게요, 둘째 형님. 그쪽 집안이 프랑스에서 청소부 집안이었다고요? 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격떨어지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실 거예요, 진짜? 제가 그쪽 두 분을 동서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지금 두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예의 바르다고 들었는데 아주 개판이군요. 초면에 위통님한테 이렇게 막말을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에요? 머리에 똥만 가득 채워왔어요? 그들은 제가 순순히 내내거릴 줄 알았나 보죠. 저의 일침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기 바쁘더군요. 남친의 동생들이 재빨리 상황 수습에 나섰죠. 자자, 초반부터 기싸움들 하지 말고요. 일단 나온 음식부터 들자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어서 드세요. 얘기는 천천히 하면 되죠. 이에 남친의 아빠도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더군요. 우린 뭐 너같이 근본 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서 부른 줄 아는 게냐? 누가 너 이뻐서 이렇게 가족 모두 수집한 줄 알아? 지금 우리 집안 철강 사업이 죽을 쓰고 있는데 큰 자금 선뜻 유통해 줄 수 있는 부잣집 딸내미를 큰 며느리로 드리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내 큰아들이 단식투쟁도 불사하며 지랄 발광을 하는 탓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 너도 잠자코 잘 살아라. 괜히 가족들 분란 일으키지 말고. 아버님, 제가 눈에 차지 않는 기준 미달 며느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양 마인드인지는 잘 몰라도 자식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 떼는 순간 부모와 분리된 인격체라고 생각해요. 판수 씨를 너무 부모님 뜻대로만 좌지우지하려 들지 마시고 그 사람 뜻을 존중해 주세요. 판수 씨 현명한 사람인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 한국의 가족 문화를 존중합니다. 시부모님 두 분 제 부모님처럼 잘 모실 거예요. 전 부모님 얼굴도 잘 모르기에 가족에 대한 미칠 듯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돈 없는 입양아 출신이라고 덮어놓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곁을 좀 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저의 일장연설에 잠시 침묵하던 둘째, 셋째 동서는 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더군요. 자자, 무슨 선거 유세하러 왔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만약 결혼하면 신혼여행 선물로 뭐 사올 거예요? 프랑스 출신이라 하니 샤넬백 하나씩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샤넬백이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인 얘기죠? 전 프랑스에서 15년을 살면서 명품백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내 프랑스 친구들도 명품백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한국에 왔더니 무슨 대학생들이 7, 800만 원씩 하는 샤넬백을 들고 다니더군요. 다 재벌집 딸내미들인 줄 알았네요. 재벌까진 아니어도 준재벌은 되지 우리 집안이. 야, 너 내가 5년 전에 너하고 얘기하고 아주 밥맛이 떨어졌었는데 재수없는 건 여전하구나. 아우, 망할 것. 기어코 내 큰아들을 홀려서 결혼까지 하려 들다니. 돈이 없어서 샤넬 립스틱이라도 어디 사갖고 오겠니? 딸랑 몸뚱아리만 갖고 시집 오려는 게지 뭐. 네 동서들은 혼수만 2억 원어치씩 해왔다. 앞으로 큰형님이라고 동서들 무시하면 아주 내가 반 죽여넣을 줄 알아. 어머님,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거 보면 절 며느리로 허락해 주신 거 아닌가요? 굳이 가족들 앞에서 제게 똥물을 퍼 부으셔야 속이 시원하신가요? 심지어 판수 씨도 없는 자리에서 말이죠.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레스토랑의 근사한 음식들도 입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다시 5년 전 예비 시모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남친에게선 한참 후에야 전화가 오더군요. 그냥 뛰쳐나갔다며? 또 우리 가족들이 자기한테 모욕감을 줬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은 구제불능인 것 같아. 그냥 밀어붙이자. 어차피 청첩장이며 다 인수했잖아.
우리 가족들도 말만 그렇게 했지 다 참석할 거야. 이미 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셨거든. 잠깐만 판수 씨, 내 얘기도 좀 들어줘.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대수는 아닌 것 같아. 한국에서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며. 난 그렇게 배웠어. 내가 어떻게 당신 가족들을 깡그리 무시하며 살 수 있겠어. 하물며 자기는 아버지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너무 혼란스러워. 이 결혼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어. 아무 생각하지 마, 셀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지금껏 7년간 잘 만나왔잖아. 나 믿을 만한 놈인 거 알지? 다 잊어버려. 내가 부모님 연락 철저히 차단할 테니 나만 믿고 가보자. 우리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자고. 알았지? 무려 7년간 내 곁에서 믿음을 보여준 이미 가족 같은 존재인 남친만 믿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5년 전에 이어 두 번째 착각을 한 거죠. 남친만 내 곁에 있다면 무조건 핑크빛 미래일 거라고 말이죠. 결혼식은 어찌저찌 진행되었고 남친은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연락을 중간에서 철저히 차단해 줬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결혼 후 남친 집안의 철강 산업이 좀 안 좋아지며 남친은 거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전 안중에도 없었어요. 주말에도 출근하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삑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시모가 본인 집에서 기르는 개 5마리를 이끌고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동네 개한테 엉덩이를 크게 물렸던 적이 있던 전 개들을 보자마자 놀라 자빠질 뻔했죠. 아니 어머님, 대체 개들을 모두 데리고 웬일이세요? 저 개 무서워하는데? 뭐? 깡따구 세서 시애미한테 예의 없는 말도 찍찍해대는 애가 고작 개를 무서워한다고? 참네. 나 약속 있으니까 한가한 네가 개들 좀 돌봐줘라. 오늘 제일 큰 강아지인 우리 미미 생일이니까 미역국도 끓여주고 말이야. 산책도 시키고 똥오줌도 이 패드에다가 잘 싸게 하고 목욕도 시키고. 난 이번 주 주말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한다. 주말엔 너 프랑스어 강의도 없을 거 아니냐? 한가한 네가 봐야지 어쩌겠니? 아니요 어머님, 전 개 5마리나 못 봐요. 하나같이 등치 큰 애들인데 절대 못 봐요. 야,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시애미 개라 싫더냐? 불쌍한 우리 아가들 잘 돌봐줘. 내가 이따 와서 미역국 먹였나 안 먹였나 확인할 거야. 나 간다. 참, 사람 면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더군요. 전 개를 좋아하지 않는 터라 동네 애견 호텔을 검색하여 무려 5마리 값을 지불하고 1박 2일 동안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바로 남편한테 알렸죠. 여보, 방금 어머님이 나한테 개 5마리를 갑자기 맡기셨어. 비밀번호 삑삑 누르고 들어오셔서 말이야.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한번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셀린,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그 집 월세 보증금에 우리 엄마가 주신 3천만 원도 포함돼 있어. 돈 받아놓고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해 그럼? 제발 그 프랑스식 사고 좀 버려. 이제 한국 온 지 12년 됐는데 한국적으로 살자고. 요즘 우리 집안 사업이 매우 안 좋으니 우리 가족 스트레스가 심해. 이 사업 망하면 우리 가족 몽땅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라고. 프랑스식 개인주의 다 버리고 한국적으로 협조해. 끊어. 오잉? 뭐지? 결혼하고 180도 달라진 남편의 말투와 행동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쿨하게 살자던 남편은 어느새 꼰대 아재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슬슬 제게 시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요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죠. 며느리들이 총 출동하여
명절 전날부터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기에 저도 당연히 가서 일손을 도왔죠. 그런데 싸가지 없는 동서들은 서서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건 모조리 절 시키더군요. 한 6시간을 화장실 변기에 앉을 때 빼곤 서서 일하니 다리에 쥐도 나고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서들은 식탁에서 커피 마시며 노가리만 까고 있었죠. 꼴에 미국 유학파라고 지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더군요. 영어도 좀 할 줄 알았던 저는 그들이 절 깔보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딱 봐도 파출부처럼 생겼잖아. 소같이 일 잘하네. 앞으로 계속 일 시켜 먹자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시동생들과 시부와 함께 명절 당일에도 회사에 나갔기에 여전히 저 혼자 이 욕을 다 먹고 있었죠. 더 이상 그 집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싶지 않았어요. 뛰쳐나오고 싶었고 더 이상 날 아껴주지 않던 남편도 마냥 싫었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기에 남편과의 인연도 끊고 싶었죠. 전 불어로 크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난 이혼할 거야. 갑자기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동서들은 눈을 쎄죽이며 비아냥대더군요. 아, 깜짝이야. 쌍스럽게 크게도 말하네. 그러자 밖에서 전화를 받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뛰쳐들어와 두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절규에 가깝게 소리쳤어요. 야, 이년들아. 큰며느리가 어떤 집안 딸인 줄 알고 지랄들이냐? 우리 집안 사업에 목숨줄을 무려 30년이나 쥐고 온 데는 원청기업 회장님 딸이란다. 뭐? 대가 회장 딸이라고? 시모가 치매가 걸렸나? 갑자기 헛소리를.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던 저에게 다가와 시모는 머리를 읊조리며 말하더군요. 큰며느리야, 정말 미안했다. 지금껏 이 시애미가 우리 큰아가한테 살짝 예의 없게 굴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꾸나. 우린 한 가족이잖니. 안 그러니? 아니, 근데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누구라고요?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판수한테 전화가 왔어. 네가 부엌일 하느라 핸드폰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급하게 경찰한테 연락이 왔대. 네가 예전에 해놓은 유전자 검사랑 일치하는 부모님을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당장 우리 회사한테 하청을 30년째 주고 있는 회장님이 바로 네 아버지란다. 회장님 가족들이 지방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널 잃어버렸대. 지금껏 찾고 있었는데 이제야 널 찾았다며 지금 우리 집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구나. 며느리야, 큰아가 우리가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우리 판수 말대로 사람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안 그래도 우리 사업이 지금 안 좋은데 큰아가 집안 덕분에 한숨 좀 돌릴 수 있겠구나.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띵동 하고 벨이 울렸고 시댁으로 우르르 모두들 몰려왔어요. 하지만 전 부모님 얼굴을 모르고 누가 아빠고 엄마인지도 구별 못하겠더군요. 경찰까지 대동하고 와서 누군가 버럭 절 안고 울부짖었어요. 내 딸아, 수진아. 이 엄마가 죽기 전에 널 이렇게 만나는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지만 다시금 절 아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와 똑같이 생긴 여성분이 날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나의 진짜 엄마가 확실했죠. 그토록 찾아 헤맨 엄마 아빠를 눈앞에서 만나니 다리가 풀려 일단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우리 모두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이미 유전자 검사를 거쳐 만난 사이였기에
경찰분은 금세 돌아가셨고 시댁 식구들과 우리 친부모님들만 남았어요. 시모가 너스레를 떨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사모님,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너무 어여쁜 우리 셀린, 아니 수진이가 우리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와 더없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수진이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분을 사돈으로 만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저희 부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수진이를 며느리로서 예뻐해 주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사돈네 회사가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프랑스에서 혼자 와서 어렵게 지내고 있던 수진이를 가족으로 거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시모의 멘트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구박을 하다 욕까지 하던 시모가 내 친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확실히 사실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선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부로 이 집안이랑 끝낼 거예요.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셀린. 나한테 그런 소리 없었잖아. 장인 장모님 앞에서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니 결혼하고부터 태도가 바뀐 게 누군데? 혹시 아이라도 생기기 전에 빨리 갈라서는 게 낫겠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 엄마 아빠, 제가 가난한 입양아라고 얼마나 심한 모욕을 줬는지 몰라요. 시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동서들까지 말이죠. 아까는 영어로 저보고 파출부 같다고 비아냥대는 거 있죠?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니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진짜야? 우리 딸을 감히 누가 무시하고 모욕을 줘? 어이 사돈댁들, 이거 사실이요. 그렇다면 당장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이따위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니? 코딱지만한 사업 하나 한다고 의시됐나 본데. 내가 이 회사 하나 날리는 것쯤 식은 죽 먹기다. 우리 회사랑 재계약 시즌인 걸로 아는데 재계약 안 하고 팽하면 이 회사 망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사업을 망하게 한다고 하니 시부가 나서서 거의 코를 땅에 박고 빌더군요. 아유 회장님, 가족으로 연을 맺은 저희 집안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재계약 안 하신다는 말씀만은 걷어주세요. 됐수다. 내가 김 사장네 가족들 성격 아주 고약한 건 애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못된 사람들인 건 몰랐네. 가자 수진아, 얼른 네 물건 챙기렴. 그 길로 바로 전 친부모님들과 함께 궁궐 같은 집으로 향했죠. 시댁 식구들이 거의 울부짖으며 제게 다시 돌아오라며 소리쳤지만 통쾌하게 싹 다 무시할 수 있었죠. 제겐 이 세상 둘도 없는 우리 친부모님들이 딱 버텨주고 계시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아빠의 말씀대로 전 남편의 집안 사업은 거의 다 망해버렸어요. 그전부터도 매우 부실했던 가족 기업이었으니 망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죠 뭐. 알고 보니 저에겐 언니 오빠가 있었더군요. 전 언니 오빠와도 제외하여 우리 모두 가족여행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거의 세계 일주를 하다시피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 것 같아요. 파리의 뒷골목에서 양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제가 이렇게 풍요롭고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얼굴이나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보기도 한답니다. 아, 현실이구나. 진짜 내 삶이구나. 물론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도 큰 행운이지만 무엇보다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이 생겼다는 게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조금 닭살 돋더라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세요.
이 세상 온전히 내 편은 오직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족과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